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양과 B군, 2학년 C군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세 학생이 필로폰 0.05g을 함께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은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섰지만 첫날 조사 대상인 8개 노조가 모두 거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금속노조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적법한 조사임에도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해안 나타난 황사현상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뉴스와 외전에서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되게 클래식이라고 하면 막연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한 클래식 유튜브 채널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KBS 교향악단 이야기인데요. 단 4개월 만에 국내 오케스트라 구독자 수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비결은 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KBS 교향악단 공연사업팀 관계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 90여 명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공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가 개인 명의로 복납한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수십 차례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나화자 할머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나 할머님은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되면서 최종 결론을 끝내보지 못하신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한일 정부가 모두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말하는 상황에서 왜 피해자들의 시간만 앞으로 흐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아직도 답보 상태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해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하 시사평론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강내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면 오늘 밤 지금 방송하는 사이에 뭐 영장 발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도 싶고요. 네. 좀 늦으면 새벽쯤이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지금 검찰 수사의 방향, 이 가를 분수령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저는 글쎄 뭐 법적인 결정을 뭐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네. 그런 이유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거든요. 범죄가 얼마만큼 이게 실제 범죄로서 소명이 됐느냐, 범죄로 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인데, 네. 글쎄 뭐 수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그 관련된 내용은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셈이고, 그렇다면 네.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도주 우려가 그렇게 크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증거는 좀 잘 모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범죄가 소명되고 또 범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되고 또 증거와 관련된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인다면은 구속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뭐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나온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거는 지금 관련돼 있는 인물들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꼭 많을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연관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얼마든지 또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릴 건데 그러면 구속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예. 영장 전담 판사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두 분은 모두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의 속도가 좀 더 붙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핵심 그렇죠. 인물이기 때문에 네네. 돈을 줬다고 하는 거고 지금 녹취록에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한테 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제일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그렇습니다. 함께 이정근 전 부총장의 경우에는 이미 뭐 검찰 수사를 구속 상태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니까요. 네, 강내구 전 감사가 구속이 되는 경우에 더 큰 스모킹 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런지 하면은 강내구 전 감사 한국수정공사 감사의 경우에는 출마를 또 했었던 인물이고요. 네네. 그리고 보면은 지역위원장이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비롯해서 여러 명의 전현직 의원들과도 가까울 개연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이 강내구 전 감사의 휴대폰을 포렌식할 경우에 밝혀질 내용은 더 클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검찰이나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걸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 그리고 그 외에 주변에 윤관석 의원이든 이성만 의원이든 이렇게 지금 녹취록에서 거명된 그 이름들도 이 사안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강내구 전 감사의 이 구속 여부 그리고 휴대폰의 포렌식 여부 그 내용에 또 이 사실 내용의 확인에 따라서 이 파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보다는 강내구 전 감사가 더 큰 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부연을 하면은 네. 지금 이 강내구라는 분이 강내구 씨가 지금 쭉 보면은 이 전체 얼개를 가장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 중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죠. 왜냐하면 돈을 만드는 데도 어쨌든 그렇죠. 관여한 것이고 그렇죠. 돈을 전달하는 데도 관여한 것이고 그리고 돈을 전달한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이 나름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파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수사를 하면 전반적인 얼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돼버렸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하고 폴리바게닝을 했다, 뭐 일종의 이제 형량 거래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 얘기는 달리 돌려 말하면은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자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선처를 받는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강래구 이제 감사협회장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수사가 훨씬 더 지금보다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거는 어쨌든 추론이긴 하지만 네.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뭐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불리는 송영길 전 대표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들어오지 않을 듯한 뭐 모양새를 취했었는데 내일 결국은 이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예요. 뭐 일설에 따르면은 조기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송 전 대표의 그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이게 이번 사안을 더 폭발적으로 만들 것인지 아닌지가 또 결정되는 뭐 그런 게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저는 기자회견 내용에 좀 태세 전환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 초반의 태도는 폭발성을 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이다. 이제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지난 2021년 5월 2일에 전당대회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은 향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장에 벌어질 일도 있겠지만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은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회피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녹취록의 내용도 그렇고 실제 그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아주 송영길 전 대표와 밀접할 강내구 전 감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더 많은 내용이 밝혀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저는 기자회견의 내용은 당장 뭐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들어오겠다는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좀 파리에서 이 주변 사람들과 본인의 지인 측근들과 정치적 조언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안일 거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점점 이게 민주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문제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뭐 검찰이든 재판이든 리스크 이야기한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저는 태세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기자회견도 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나름대로 이제 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장 나는 몰랐다라든지 나와는 상관없이 진행된 일인데 어쨌든 도의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 할지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발언이 좀 자기를 방어하는 차원의 어떤 그러한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그것은 당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기자회견 하지 마라 뭐 이런 요구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설에 의하면 일부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회견 하겠다는 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사실 어떤 말을 하든 송영길 전 대표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뭔가 첫째 뭔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뭔가 저 회피하려고 하는 말 아니냐 사실이 아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고 둘째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 사실을 말하면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한쪽에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자기 수사받을 걱정에 여러 가지 얘기한다 뭐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여서 어떤 얘기를 하든 이 진위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또 연달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말을 최대한 줄이는 게 사실은 답일 수 있는데 굳이 만약에 이제 가장 좋은 어떤 경우의 수를 그래도 상정을 해보자면 다른 얘기 다 할 거 없고 도의적 책임만 얘기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도의적 책임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이 비슷한 사건이 한나라당 박기태 의장 시기에 있었잖아요. 수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재판받고 이러면서 박기태 의장이 일종의 이제 입장 표명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일이니 내가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좀 여러 사람 괴롭히지 말아달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는 별 의미 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뭔가 국민들에게 뭔가 주는 메시지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좋은 경우의 수고 그게 최선일 것이고 차선은 별 얘기 안 하는 것이 기자회견을 하지 말든가 말을 줄이는 것이 차선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짧게만 더 붙이면은 그러면 다 안고 가겠다고 할 때 그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검찰 귀국하게 되면은 검찰이든 경찰의 수사를 받겠다. 두 번째로는 거의 정계 은퇴 수순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파를
정계 은퇴하지 않고 방어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이거든요. 네. 당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데 과연 그럴까? 완전 자기 이제 앞으로 향후에 정치적인 미래를 다 포기하는 건데 물론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지지층들의 요청을 받아서 다시 재등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저는 중요한 것이 이 강내구 전 감사의 태도예요. 왜? 강내구 전 감사가 송영길 전 대표는 몰랐다. 내가 하여튼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발벗고 뛰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돈도 만들고 이정근한테도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녹취록에 정작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는 이정근 녹취록에 아직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네네. 이정근 녹취록에. 그렇다면 강내구 전 감사가 다 안고 본인이 가느냐.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게 아니라 미주알 고주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다 밝히느냐에 따라서 사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정근, 강내구,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좌관 박무라고 하는 예. 이 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송 전 대표로 수사의 칼날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검찰 수사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인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가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전에 정기현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밝혀야 될 수순이 아닐까 또 싶은데 지금 원래는 7월에 귀국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파리대학인가 뭐 다니고 있다고 하던데 대학 학기 다 끝나고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거의 뭐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뭐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네. 그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안 온다 그러면 그거 정말 무책임한 일이죠.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는 당의 대표도 지낸 인물이고 그리고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때도 있던 그 정도의 무게감 있는 인사인데 네. 당이 이런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 본인의 할 일이 있다고 해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고요. 제가 이제 뭐 쭉 보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정파, 계파 또는 뭐 언론의 뭐 논조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전반적으로 다 귀국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 일치를 봤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일단 빨리 귀국을 하는 것이 순서고 억울하다라든지 난 모른다라는 얘기는 파리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해도 되거든요. 네. 그 빨리 돌아오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입장인 거고 민주당이 또 해야 될 조치는 조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난번에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뚜렷한 조치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의원총회에서 송 전 대표 빨리 귀국해라 이건 말고는 사실 어떤 조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뭔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또 민주당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런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 정치는 당위성과 결과적으로는 이 현실성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로 하면 자인과 졸렌이죠. 그러니까 다들 당위성을 이야기하지만 참 당위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는 네. 이재명 대표도 뭔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은 당위적으로 처리하자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완전히 내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참 이 조치만큼은 파격적이고 과감하고 확실하구나. 역시 이재명 대표의 진가를 재발견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송영길 전 대표 건이 크니까. 네. 근데 여기에 몇 가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를 한 이 바구니에 집어넣는 해석, 그러니까 이른바 이심 송심 해석이 있거든요. 지역구까지 물려줬는데 네. 두 사람 관계가 보통 관계겠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돈봉투에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뭐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찌라시나 이건 의혹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 의혹인데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이른바 친명계도 관련된 거 아니냐. 상당히 좀 이게 버거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난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당장 홍영표 의원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시에 그렇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송영길 대표가 되면서 민주당 이 대선 경선을 사실상 관리를 한 건데 그때 좀 이재명 대표에게 좀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볼멘 소리가
당시에도 나왔던 그런 보도들이 일부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이 다 뭉뚱그려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하자니까 현실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관계가 이걸 말끔하게 해소시켜질 수 있는지 여부가 하나의 딜레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뭐 전당대회하고 이럴 때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사실. 그때 네. 이제 주요하게 지금 거론되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뭐랄까요, 좀 확실하게 이제 매듭짓지 못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경선 후보들이 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한 사람들이 이제 찍은 표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뭐 이런 거 무효표를 하느냐, 그렇죠. 누적 반영하느냐 그런 것도 한참 뭐 이슈를 하다가 결국 이제 상대편들이 이제 불만을 가진 채로 어쨌든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가고 뭐 이랬던 적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끄집어내서 이게 송영길 대표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이제 서로 싸우는 일만 남는 거죠. 이게 싸우는 이유가 뭐 당을 좀 깨끗하게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네 탓이나 내 탓이냐 해가지고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어떤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지게 되면 이게 아무리 내용이 뭐 정당하고 맞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뭐 바람직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지금 싸움을 한다고 하면 당을 어떻게 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면 원래는 진상조사나 이런 거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진상조사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은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것도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기도 해요. 사람들 모아놓고 뭐 돈 받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뭐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난감한 부분인데 근데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당내 민주주의 또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잘못들을 어떻게 고쳐나가자라는 걸 좀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 상황을 네. 당내 개혁 또는 이 정당 개혁 나아가서는 정치 개혁 이렇게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사법 리스크 이거 논란인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다고 그게 관철이 되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내 직을 걸어서라도 이거는 하겠다라는 태도로 나와야죠. 지금 계속 뭐 내가 당내 기반이 좀 부실한데 이게 송영길 전 대표 쪽을 이렇게 좀 곤란하게 만들면 그나마 있던 기반도 없어지고 또 비명계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체포동의안 처리하면 가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셈법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네. 이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두 분 말씀 정리해 보면 뭐 당장은 뭐 윤관석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과거 같으면은 먼저 탈당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뭐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가까운 거 아닌가. 또 앞으로 추가로 연루되는 의원들이 나올 경우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선 조치를 취하는 이런 방식. 나중에 그걸 소명되고 난 다음에 다시 복당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 개혁과 연결하는 문제. 민주당이 어찌 됐든 간에 기득권 정당화되고 지금 부패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패한 정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벗을 것이냐. 이게 자연스럽게 물갈이 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식의 어떤 정치 개혁 노선은 뭐냐. 이걸 좀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딜레마를 말씀드렸던 것이 당위성이라고 하는 존렌의 측면에서는 김민하 평론가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네. 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본인과 관련된 이 당무위원회에 얼마 전에 결정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있고 사실 그것도 논란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불체포 특권이나 또 면책 특권을 다 내려놓고 아예 이번 기회에 저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도 본인들도 지금 탈당한다는 거 억울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후적인 부분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죠. 개혁적인 과제를. 네. 만에 하나 검찰 수사에서 이건 검찰 수사가 아니고는 돈 받은 사람 손들어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검찰 수사로 증거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은 내가 됐든 아니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됐든 그 사람은 당헌 당규에서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고 공천은 절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당원권도 뭐 향후 한 5년간 10년간 박탈하겠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개혁이라는 게 자기가 손해 안 보고 남들에게만 손해 강요하는 개혁은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직을 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직을 걸라는 의미까지 가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그것까지 가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상당한 위험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지 않으면 이걸 개혁을 못 하는 거고 개혁을 못 하면
이게 돈봉투 돌린 당으로 돈봉투 돌린 당이라는 이미지로 총선 치러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만큼 최악의 경우가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 문제를 계파 싸움, 그러니까 서로 친명 대 비명 간의 어떤 대결 구도 이렇게 만들지 말고 각자 이 문제를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각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문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정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화제를 좀 바꿔서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한 얘기부터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난주에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뚝 떨어지는 현상 나타난 걸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또 딱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김민하 평론가가 먼저 조사 결과를 소개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 비율이 응답자의 31%,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0%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하면 긍정평가는 4%포인트가 오른 것이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가 떨어진 것인데요.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2%, 노조 대응이 8%, 전반적으로 잘한다 7%,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6%, 국방 안보가 4%였습니다.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외교가 32%, 경제, 민생, 물가가 8%,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이 6%,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 5%, 독단적, 일방적이 4%였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먼저. 한숨을 돌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한숨 돌린 데는 뭐 자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민주당의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좀 약간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조사 결과에 이 핵심 지지층들이 일단 좀 결집을 했고 또 추가적인 이탈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에서 27% 내려가는 데는 대륙주가 무너진 것이거든요. 네네. 결국 대구 경북 60대 또 주부층까지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내부의 사람 문제였습니다. 물론 뭐 외교 또 최근에 러시아와 관련된 이 부분은 아주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네. 중국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 또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사람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 또 김기현 대표 뭐 최고위원들 책임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책임조. 네. 태영호 또 김재원, 조수진 네. 이런 최고위원 리스크가 있고 이게 사실은 이번 주 조금 완화된 게 있거든요. 그래도 뭐 제주도에 가서 푸대접을 박대를 받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서 또 뭐 사과도 하고 이런 것에 따른 조금 가라앉는 것에 대한 위기감에 따른 보수층 결집이고 네. 또 하나는 이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갔거든요. 또 이제 국민의힘은 조금 완화가 됐고 그거는 뭐냐면 민주당 돈봉투가 역시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결집하고 또 국민의힘도 결집하는데 반사 이익을 안겨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배 소장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네, 계속 이런 현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뭔가 무리수를 던지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미숙한 모습을 노출하고 그러면은 이 보수층들이 상당히 실망을 해서 좀 이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태도를 취하다가 이게 좀 한 곱이 넘어가면은 다시 이제 좀 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뭐 이런 상황 그러면서 지지율이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지지율이 지지율이 결집하는 국면에 사실 30% 뭐 이렇다는 거는 결코 높은 지지율은 아닌 거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더 이제 우려되는 거는 부정평가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뭐 항상 말씀하시지만은 이 부정평가층이 굉장히 지금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단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되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총선 가까워지고 이러면은 이 지지율이 상당히 저는 뭐 일부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지층이 다시 쭉 결집하고 네네. 재정렬하고 이런 과정에서 회복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지지율을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다 일종의 이제 중간고사까지 가는 여러 가지 과정인 거예요. 중간고사라는 거는 선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이 과정이라는 게 결국 선거에서 중간고사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평소 실력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실패가 노정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뿐이다. 네. 그래서 이 지지율에 대해서 이 예를 들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치권이 뭐 마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주가라는 거는 뭐 어느 날 악재가 터지면 바로 떨어지고 또 어느 날 좋은 일이 호재가 생기면 또 오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 지지율이라는 게 결코 그렇지 않다. 평소에 어떤 이유로든
잘해야 되는 것이고 잘하는 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대비 모의고사하고 학교 중간 시험은 좀 다른 거니까요. 뭐 다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18일부터 20일까지잖아요. 예. 좀 궁금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그 이후에 있는 파장 네.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반영이 된 겁니까? 안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요. 반영이 안 왜냐하면 됐다고 외교라는 것이 특히 네. 이제 이런 외신 인터뷰는 조금 내용이 보다 더 이제 풍부하게 좀 더 충분하게 전달이 되기 전까지는 외신 관련되는 이런 내용은 또 과학적인 내용은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반영될 것이다. 다음 주에 있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조사에서 것이다.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또 딱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서 더 떨어져 나갈 뭐가 지지율이 나있나. 워낙 지금 한국 갤럽에서도 31% 네. 거의 뭐 이제 30% 임기 아직 1년이 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대통령이 31%라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좀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될까는 지지율이 이 내려가지 않느냐도 우리가 지켜볼 부분이지만 올라가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것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미국의 이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7일의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시선이 집중돼야 되는데 예. 시선이 완전히 분산돼 버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MZ 세대는 불안해지거든요. 대통령의 순방 효과라는 것은 물론 이거 우리가 이게 마치 수학 방정식처럼 언제나 그럼 비행기만 타면 지지율 올라가냐 그건 아니지만 지금 낮은 대통령의 지지율 상에서는 경제 안보까지 또 122명의 경제사들단까지 가는 매머드급입니다. 어벤져스거든요. 네.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외교에서 이 불안정성의 또 하나의 초점과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러시아 또 중국인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건드려지면 확 터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중국은 뭐냐면 중국도 지금 대만 문제가 불거지면 팍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보십시오. 푸틴은 전쟁을 하고 있죠. 시진핑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성난 또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야 되면 한국 때리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일본은 9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중도층들이 볼 때는 이거 대통령의 외교 어떻게 우리가 이거 해야 되나 예. 참 평가를 내리기가 말 그대로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외교 행보 그러니까 뭐 순방 이런 거 나갈 때 지지율이 오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일을 하는 것 같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네. 일을 하는 것은 대통령뿐이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죠. 정상외교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성과 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면 아 일을 좀 하는구나 지지율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일을 못한 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대일 관계에 있어서 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돼서 분명히 우리는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까는 일본이 반을 추가로 채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일본은 물컵을 본 적이 없다 이런 태도니 때문에 이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미국과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일단은 그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일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일을 잘못 푸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이 설명이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이고 이러한 위협이 있지만 그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국민들이 양해해 줘야 되고 정치권이 이런 걸 도와달라 이런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게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가 설명을 우리 국민이나 우리 언론한테는 잘 안 하고 외국 언론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외국 언론에다 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포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생각하면 포탄을 뭐 지원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외교안보적인 파장이나 리스크라는 게 크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라든가 공론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이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그냥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것처럼 다뤄졌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을 잘 못 푸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문제를 해소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한 가지 두 가지 사례만- 요인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네.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주변 4대 강국이라고 흔히들 표현하죠. 예. 일본과의 관계는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를 해주셨고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지금 갈등을 하는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 요인이 있고 또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북한이 뭐 위성을 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ICBM 로켓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또한 불안 요인일 텐데 그걸 이제 상쇄하는 게 한미 정상회담.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미국 방문하고 26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선물을 갖고 오느냐. 이건 이제 안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이런 불안 요인을 덮을 만큼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엇갈리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방에 상당히 주요 내용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바로 28일 날 밤 10시부터는 또 뉴스 외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뉴스 외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코너랑 헷갈리죠. 다른 방송이 있는 거 큰 실수했는데. 네. 여기는 KBS인데. 용서해 주시고. 뉴스 외전 맞잖아요. 뉴스야 외전은 시사야 외전. 네,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네네. 뉴스 외전 맞잖아요. 네네. 아니 그래서 제가 한 글자가 틀려도 크게 틀리겠죠. 이게 본질이 아니고. 김민하 평론가 왜 그래요? 네, 빨리 얘기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 그날 28일 날 또 이 한국 갤럽 조사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대하고 막중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중도층이나 MZ 세대나 무당층들의 반응이 와야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 35%, 36%라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될 거예요. 가령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참 고여 있는 그걸 좀 풀어서 강물 협력 국가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까지 포함하는 것을 타개해 오든지 아니면 원전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딴지 잡는 것을 뭐 해결을 해와야 되는데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외교 관련해서는 외교 잘했다고 역대 평가받는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무슨 대러시아, 대중, 대일본 관련해서 뭐 기억에 진하게 남는 거 있으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해서는 선샤인 팔러시 햇볕 정책을 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항상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어요. 네. 왜? 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 있고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대한민국은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는 아들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this man 이랬어요. 그래도 다 받아줬어요. 네. 왜?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보면 러시아 몸으로 모르겠어요. 일본 잘해야지죠. 문화 콘텐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전략적 모호성이 어떨 때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나 정부를 위해서나 여야 모두를 위해서나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방미 성과는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이 도청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포탄 이 전해주는 문제 때문에 일부 상당히 양보를 한 것 같은 인상을 지금 줬기 때문에 얻어와도 이게 상쇄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얻어오는 것 중에 사실은 안보적 성격인 것은 이미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핵 자산의 운영과 관련돼서 공동기획, 공동실행, 공동연습 이런 거 더 강화된 확장 억제를 이제 가져온다 요건데 근데 이게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국민들이 항상 뭐 이 핵자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이 뭔가 실제적인 큰 행동에 나서야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건데 그 핵심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제는 또 지난번에 대통령실이 IRA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럼 추가로 뭐 협상할 게 없죠. 이미 좋은데 뭘 협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남은 게 이제 반도체 보조금 가이드라인이랑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양보할 어떤 그런 조건이 되는가도 좀 우려가 돼서 그래서 사실 이 앞에 있는 양보 얘기와 경제 부분에서 좀 지금 미흡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순방 성과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겨서 이 우려가 기울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확 이거 선물이야라고 체감할 만큼의 큰 선물을 갖고 와야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마무리할 시간이 다 사실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해왔는데 진짜 1호 영업사원처럼 뭔가 선물 큰 걸 좀 갖고 오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된다면 지지율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성과가 있어야죠. 저는 일론 머스크를 만나고 오면 좋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요? 뭘 갖고 오려고? 뭔가 좀 뽑아오는 거죠. 네, 로켓을 기가 팩토리나 로켓이 공중에서 폭발해가지고 기가 팩토리는 이미 딴 데로 갔답니다. 우려가 됩니다.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클래식 콘텐츠로 조회수 340만을 훌쩍 넘기며 화제 중심에 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KBS 교향악단 얘기인데요. 기존 클래식 콘텐츠와 어떤 차별점이 있었기에 이렇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인지 KBS 교향악단 공연사업팀의 서영재 사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최근에 올린 영상이 이른바 터졌다 그래야 되나요?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상입니까? 네. 올해 2월에 공연했던 제787회 정기 연주회에서 생긴 일을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네. 콘서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에서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악기였던 팀파니 4대 중 한 대가 온도 습도를 이기지 못하여 팀파니가 찢어진 일이었는데 네. 당시 이원석 팀파니 수석의 놀라운 순발력과 판단력으로 공연을 잘 마무리 지었던 일화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팀파니 사실은 저도 조금 익숙치 않은 악기거든요. 어떤 네. 악기입니까? 팀파니는 오케스트라의 중심을 맡고 있는 악기인데요. 네. 타악기이지만 음정이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북을 이렇게 뉘어놓고 그 위를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 네.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소리와 그 리듬에 맞춰서 지금 오케스트라 전체 단원들이 같이 연주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악기 북이 탁 찢어졌어요, 연주 중에.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소리를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를 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연주가? 연주가 자칫 잘못했으면은 종료가 될 뻔한 그런 일이었죠. 예. 그런데 어떻게 대처를 한 겁니까? 그 이원석 팀파니 수석이 이제 그런 찢어진 상황을 보자마자 예. 어느 정도의 그런 일련의 생각을 거친 후에 팀파니 4대 중에 한 대의 그 고장난 팀파니를 무대 뒤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고 네. 나머지 3대의 팀파니를 즉흥적으로 이제 튜닝을 바꿔가면서 예. 공연을 마무리를 한 거죠. 이 공연 중에 이 팀파니를 막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네. 그거를 일종의 조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리를 맞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이례적인 거죠, 이런 일은. 정말 낮은 확률이죠. 제가 이원석 수석과 따로 얘기를 나눴을 때는 네. 팀파니스트들이 연습 일정 중에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네. 공연 도중에 팀파니가 찢어지는 일은 정말 특이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 위기를 굉장히 지혜롭게 극복하는 그런 단원의 모습을 보면서 클래식 애호가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평상시에 보통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어떻게 나오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나왔던 겁니까? 평상시에는 조회수가 그래도 한 1만 회 정도는 나왔었는데 네. 이번 팀파니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만 현재 340만 회를 넘었고요. 340만 회요? 네. 그리고 KBS 9시 뉴스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예. 여기서 따로 나온 유튜브 영상과 쇼츠 영상들이 합치면 총 400만 회 정도 되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 한 750만 조회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KBS 뉴스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방송에서 다뤄서 더 화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농담을 섞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얼마나 뭐랄까요? 평상시 볼 수 없는 또 이 상황 자체가 뭐랄까요? 그 단원이 오케스트라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이런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 호기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KBS 교향악단의 콘텐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원래부터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이 정도의 관심을 받던 그런 규모의 유튜브도 아니었고요. 예. 제가 2022년 2월에 입사를 해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이제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예.
KBS 교향악단 채널은 구독자가 4,000명대였고 영상당 평균 조회수는 550회, 댓글은 0.5개로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채널이었습니다. 타 오케스트라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후발주자였었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지금 340만 회라고 하셨나요? 그 정도의 영상 인기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지금 세계적인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KBS 교향악단도 3대 교향악단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런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오케스트라 단체는 예. 보통 클래식 매니아층을 위한 콘텐츠가 주를 이룹니다. 네. 보통 공연 실황 영상 콘텐츠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죠. 네. 또 전 세계적으로도 클래식 매니아층의 인구는 다른 음악 장르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저는 이 인구수 자체를 좀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네. 그렇기 위해서는 클래식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교향악단도 뭐 연주하는 영상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서영재 사원이 입사하셔서 이거 좀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셨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실행에 올리는 게 저의 그 입사 목표이기도 했고, 입사하기 전에도 클래식 영상 콘텐츠를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네. KBS 교향악단이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방송 교향악단으로서의 고유의 콘텐츠가 나오면서도 잘 운영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쪽의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원래도 저는 원래 연주자였거든요. 오케스트라 연주자였는데 예. 연주자였을 때도 이런 클래식에 한정되어 있는 관객층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늘리고 싶었던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떤 악기를 연주하셨습니까? 저는 그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금관악기 전공했었습니다. 그럼 원래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셨다가 지금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은 지금은 연주자로 활동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향악단의 사원으로만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전혀 연주자로서의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주자로서 계속 이렇게 활동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라도 뭐 무대 위에 오케스트라 연주자였기도 했고, 네. 한국예술종합학교도 나왔고 여러 프로 오케스트라 객원 연주자로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네, 연주자로도 활동했을 때도 지금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클래식을 보러 오는 관객들은 항상 한정돼 있고 또 진입장벽이 높은 장르로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클래식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고전음악의 매력을 알려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한 명의 연주자가 클래식을 널리 알리고 시장을 넓히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아무래도 연주자로서 활동하시고 뭐 단원들에 대한 그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각 악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신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어떤 영상을 제작하니까 좀 더 클래식 애호가들, 클래식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더 영상을 좀 와닿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게 KBS 교향악단의 그 유튜브 채널 또 유튜브 영상 이거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클래식의 대중화하고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올렸을 때 클래식 대중화에 좀 어떤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같이 하시는 거죠? 네, 분명히 그런 목표와 방향성은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KBS 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의 가장 큰 목표와 운영 방식은 영상 콘텐츠를 단순히 시청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플랫폼화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화제가 된 팀파니 영상과 같이 클래식 비흥미자도 관심 있어 할 만한 대중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클래식이란 장르를 친숙하게 만들고 이 유입된 시청자들과 기존 클래식 매니아층을 위해 전문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입과 정착이 순환되는 구조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클래식 매니아층을 늘려 클래식 시장 자체를 넓히고 KBS 교향악단 공연도 오게끔 만드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그럼 KBS 교향악단이 일종의 클래식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홍보의 수단뿐만 아니라 예. 그런 순환적인 플랫폼 형태를 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유튜브 채널 동영상을 일부 올리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확장할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대중성 있는 그러니까 흥미를 이끌 만한 콘텐츠를 분명히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유입된 대중분들을 클래식 매니아층으로 고착화시키는 그런 전문적인 콘텐츠 이렇게 두 가지의 갈래를 꾸준히 함으로써 네. 클래식 시장을 자체 그 파일을 넓히는 거죠. 그럼 연주자로도 활동하시고 또 이렇게 동영상 공연 사업팀에서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이 클래식이 대중들한테 좀 어렵다, 좀 일부 분들은 좀 지루하다, 뭐 이런 이미지들을 갖거나 또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 KBS 교향악단이 노력하는 것 말고 다른 데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클래식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잘 모르는 클래식 곡을 단 한 번만 듣고 깊이 빠진 적은 거의 없거든요. 네. 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분이 넘는데 이 긴 음악을 단 몇 번만 들어보고 즐기기는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근데 막상 취향에 맞는 클래식 곡을 하나 빠져들게 되면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거나 지루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네. 오히려 긴 연주 시간만큼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같은 곡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클래식이라는 장르가 왜 아직까지 사랑받고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음식을 예시로 좀 설명을 하거든요. 햄버거나 피자처럼 패스트푸드가 아무리 맛있고 빨리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오마카세와 같은 느리고 긴 정통 코스 요리를 사람들이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 클래식도 똑같아요. 유명한 지휘자나 연주자들도 클래식만 편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가요도 듣고 헤비메탈도 듣고 정말 다양한 음악을 듣고 즐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클래식에 대해 선입견을 무작정 가지기보다는 다양한 음식 종류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편안한 장르로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끝으로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KBS 교향악단 자랑해 주셔도 되고요. KBS 교향악단이 어떤 공연을 예정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네, 클래식에 관심이 어느 정도 생기셨다면은 네. 자기가 어떤 클래식 곡을 주로 좋아하는지 취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클래식 장르 안에서도 시대별로 느낌이 또 다르고 작곡가별로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KBS 교향악단 디지털 K홀이라고 저희가 했던 공연들을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대별, 작곡가별로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취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본인의 클래식 취향을 파악하셨다면 KBS 교향악단 공연을 직접 보러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보통 1년에 100회 이상 공연을 하는 단체인데.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KBS 교향악단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향악단 공연사업팀 서영재 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지금 황사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이고 경남과 부산, 울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황사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겠습니다. 영동과 경상권, 충북, 전남, 제주도는 미세먼지 농도 내일 매우 나쁨,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고 일요일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더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1도, 광주 1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낮아지겠습니다. 울산 16도, 부산 17도, 제주 18도, 인천, 대구 19도, 서울, 대전 21도, 광주 22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5.7도, 습도 2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젊은 시절에는 나이가 들면 새벽에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요. 어느덧 중년이 되고 보니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갱년기가 찾아온 탓이라면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제 경우는 조금 더 심각했는데요. 불안과 우울 증상이 동반되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아 복용했을 정도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남일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수면 부족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일일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51분,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30분 이상 짧았고요. 노동시간이 긴 탓일까요? 평일만 놓고 보면 무려 1시간 40분이나 적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수면 만족도가 40% 수준으로 수면 파산 상태라는 조사 결과도 나온 지 오래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불면증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2021년 기준 이미 68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3분의 1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노동시간 연장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불면증 문제를 먼저 올려놓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가 불면증 치료 수단으로 모바일 앱을 공식 허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도 아니고 모바일 앱으로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인데요. 물론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긴 하지만 환자가 앱의 수면 일기를 작성하면 심리와 인지행동 치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그냥 기절하듯 잠에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디지털 앱까지 동원해서 잠을 꼭 자야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휴식, 꿀잠을 잘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면 어떨지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just a while. So much of you to get to know. Reaching out, touching you, leaving all the worries all behind. Loving you the way I do. My mouth on yours and yours on mine. Marry me, or let me live with you. Nothing's wrong when love is right. Like a man said in his song,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Loneliness can get you down when you get to thinking no one cares. Lean on me and I'll lean on you. Together we will see it through. No, I don't like to sleep alone. It's sad to think some folks do. No, I don't like to sleep alone. No one does. Do you? I don't like to sleep alone. No one does. Do you? 포렌카의 I don't like.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폴랭카의 I don't like to sleep alone 들으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라 딴 사람 목소리가 잠깐 들어갔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567님 항상 편안한 음성 정말 좋습니다. 저도 요즘 갱년기 때문인지 우울감도 약간 있고 수면이 많이 신경 쓰이는데요. 하루 10,000보 걷기가 도움이 됩니다. 책도 좋아요. 이러면서 웃음 표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책 좋죠.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들잖아요. 10,000보 걷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1003님 공감합니다. 젊었을 때는 잠도 잘 잤는데 나이가 드니 생각도 많아져서 잠 못 들죠. 하지만 공감해주고 네 이야기를 들어주는 라디오가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8356님께서는요. 이렇게 또 문자 주셨어요. 예전에는 불면증이란 단어를 듣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건강한 수면의 질을 갖고 있는 이들을 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연한 지나친 피곤함, 날카롭게 곤두선 신경 불안들이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도시의 밝은 밤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깜깜한 시골의 밤이 그립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맞는 말씀이세요. 시골에 진짜 깜깜한데 개구리가 언제쯤 울려나? 개구리 울음소리 들으면서 잠들어 본 적이 언젠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들으면서 깜깜한 밤하늘의 별도 좀 보고 그럴 기회가 요즘은 참 없네요. 그럴 기회를 좀 저도 개인적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요. 저랑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의 발견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꿀잠 잘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죠, 우리.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남 밀양 한국카본 2공장에서 큰 불이 났어요. 네, 오늘 새벽 5시쯤에 불이 말씀하신 대로 회사 2공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주요 생산품이 화학 단열재, 우레탄 폼을 가공하는 공장이어서 그 불이 우레탄 폼을 가공하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공장 밖에 자재 야적장까지 번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연기가 매캐하게 나 화학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바람을 타고 넓게 퍼지면서 밀양시에서 재난 문자 발송을 했었습니다. 네.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아마 7시 반쯤 되는 시간에 주민들에게 보내졌는데 이미 오전 6시에 소방 대응 2단계가 내려졌고요. 정오쯤이 돼서야 대응 단계가 모두 해제가 되고 총력 진화에 나서서 6시간 만에 불을 끌 수가 있었습니다. 11시 10분쯤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 공장 단열재 패널을 만드는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공장 한 개 동을 모두 다 태웠습니다. 네. 이 불에 잘 타는 우레탄 폼 사이로 나무판까지 있어가지고 불길이 네. 훨씬 더 쉽게 확산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불이 이 공장하고 야산하고 붙어 있었는데 잘못하면 공장이 전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산불 우려까지 있었던 네네. 상황이었는데 불이 인근 야산하고 마을 근처까지 위협한 상황이었으니까 산불 진화 헬기 7대가 긴급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 넘어서 마을까지가 한 3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까 네. 미리 방어선 구축하는 차원에서 물을 산에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작업을 했다고요. 네. 예. 그래서 불이 발생 6시간 만에 꺼졌고요. 소방 대응 단계도 모두 다 해제가 됐습니다. 화재 당시에 공장 안에 근로자가 20여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대피는 다 했고요.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이 오늘 안에 잔불 정리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합동 감식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도 뭐 불꽃이 어디서 튀거나 그런 거예요? 공장 안에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기계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공장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워낙 인화성 물질이 많은 곳이니까 그렇죠. 아주 예. 작은 불꽃이 튄다 하더라도 큰 불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불이 나고 난 다음에 공장 직원들, 노동자들이 보호장치도 없이 불을 끄는 작업에 참여를 했다고요? 네.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노조 부산 경남지부가 자료를 냈는데요. 네.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 노동자들에게 보호 조치는 과연 무엇이었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진압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구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대목이 단열재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폼이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를 흡입했다고 하면 질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일산화탄소는 물론이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고 또 유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소산화물과 시아나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레탄 폼 때문에 불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질식해가지고 숨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일종의 이제 화염과 함께 발생하는 매연이나 이런 것들을 마시면 절대 안 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카본 공장 내 노동자들이 사실상은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유독성 연기에 수시간 동안 노출이 된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이 좀 위급한데 회사에서 긴급하게 연락을 받고 노동자들이 도착을 해보니까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진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공장 화재 진압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연기를 보호구 없이 들이마시고 있었고 지게차 운전자가 불길이 치솟는 작업 현장에서 대피 못하고 자재를 나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을 보호구 하나 없이 화재 공간에 밀어넣은 것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주변에 또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도 어떠한 보호 조치도 없이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피 명령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정부기관이라든지 사업
사업주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노동자들까지도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마 회사에서 이런 상황에서 불 꺼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 회사 입장이 지금 현재 발표된 것이 없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시간 동안 유독성 연기에 노출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네. 거기에 실제로 보호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에 대한 상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구조나 재난 대비의 1순위는 자신의 몸을 일단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요.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뭐 소방관이나 진화대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그건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안전한 상태에서 지금 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화를 하다가 사람이 인명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앞바다에서 항해 중이던 러시아 국적 어선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컸어요. 네. 오늘 0시 40분쯤에 울산 앞바다에서 769톤급의 러시아 국적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해경 경비함정과 헬기가 긴급 출동을 했고요. 우리 군도 항공기와 세종대왕함을 투입해서 구조에 나섰습니다. 사고에 타고 있던 선박은 21명이 구조가 됐고 4명은 찾지를 못했는데요. 러시아인 그 승선원이 전체 25명이었는데 네. 그중에 21명은 대피용 고무보트로 탈출을 했고요. 인근 어선이 발견해서 해경에 인계를 한 상황입니다. 또 이제 해양 오염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일 펜스를 설치를 했고요. 현재까지 파악된 오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타실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네.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데 이제 어선의 적재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국적선이 아니기 때문에 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종된 그 선원이 4명이 있었는데요. 네.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이 화재로 실종된 4명의 선원은 모두 다 선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네. 지금 구조 작업을 위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모양이네요. 지금 국제 상황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한나 관계가 굉장히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것과는 별개로 이건 굉장히 인도적이고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해경과 군이 구조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사고 회역의 이지스 구축함과 고속종 한 척이 현장에 긴급 출동을 했고요. 공군 수송기 한 대도 해당 수역에 조명탄 42발을 투하하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함께 지원을 했습니다. 1시간 40분 만에 이제 구조 작업이 이제 그 중에서 25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명이 구조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됐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구조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러시아 대사관 쪽에서도요. 해경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하네요. 네. 뭐 당연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원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나라든 그렇죠. 어떤 선박이든 간에 도와주는 건 뭐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갈등보다는 이런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서로 협조하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약속이 있었던 분한테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왜요? 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감기가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요즘 독감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걸리신 분도 많은데 안 낫는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앓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독감에 걸리고 나면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또 실제로 어른들도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인플루엔자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의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15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 수를 계산해 보니까 18.5명이었는데요. 이게 절기 유행 기준이 4.9명이랍니다. 보통 요맘때. 네. 4배 겨울 가까운. 다 지나간 거니까. 네, 근데 4배 가까운 수준이잖아요. 요맘때가 되면 아시다시피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많던 독감 환자들도 줄어드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4주 전에 이 1000명당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이 11.7명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8.5명이고 실제로 환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주차는 13.2명,
14.5명, 15.2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연령대로 보면 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세에서 12세가 38.2명으로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13세에서 18세가 21.8명, 1세에서 6세가 21명, 19세에서 49세가 20명 정도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세에서 12세 딱 초등학교 다니는 그러네요. 연령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 급성호흡기 감염증이나 인플루엔자 증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알았어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거든요. 네. 맞았는데 한 달 전쯤에 알았는데 한 열흘 동안 정말 아팠거든요. 몸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올해는 유난히 이렇게 독감도 독하고 네. 특히 초등학생 사이에서 이렇게 독감이 유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면 접촉이 늘어나니까 유행이 급증했다라는 분석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실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코로나도 막아주지만 독감도 아무래도 유행이 좀 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3월에 개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가 되면서 요즘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가끔 벗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환자들이 막 늘어났다가 봄쯤에 소강 상태를 보여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에 네.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는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맞아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 주 오늘은 좀 더웠는데 또 다음 주에 다시 추워진다는 소식이 있기도 하고요. 학교를 개학하기도 했고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호흡기 증상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보면요. 2019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스크를 많이 쓰고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봄철에 이런 말하자면 독감이나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병우연 다 망한다는 소리 나올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이 마스크 착용 지침이 해제되고 네. 대면 활동이 많아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마 이렇게 환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호기 바이러스도 또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있잖아요. 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보면 16일과 17일이 648명, 94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8일에 2,736명, 19일에 2,588명, 20일에 2,501명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족구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수족구 환자. 네. 수족구가 이제 어린이집에 한번 유행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아이들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입안이 다 헐어버려요. 그러니까요. 한 명당 수족구병 의사 환자 숫자가 13주차에 1.2명에서 예. 14주차에 2.1명, 15주차에 3.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손이나 발이나 네. 입에. 그리고 전염력이 강하니까 하여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한 명 발생하면 다 앓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증상의 발생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나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합병증이 생긴다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특히 이제 이럴 때는 사실은 좀 학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부모님들이 아이가 뭔가 걸렸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면 어린이집을 보내지 말아야 되는. 네. 어린이집에서 물론 안내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각별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 이슬람사원공사 3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다고요? 네, 18일 오전 8시부터 이슬람사원의 건립공사가 대구시 대연동에 이제 콘크리트 작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재개가 됐는데요. 네. 주민들이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인부들이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되니까 건설 장비를 날랐는데 이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사 인부들 간에 실랑이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한 명이 넘어져서 통증을 호소하고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원래 빠르면 오는 6월에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2020년에 9월에 이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가 나면서 시작된 갈등들이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고 건립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이 됐었고요. 그러나니까 사원 건축하려고 했던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대구 북구를 상대로 해서 공사 중지를 공사 중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냈죠. 이제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네. 얘기입니다. 대구지법에서 지난해 12월 1일 공사 중지 처분의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거나
공사 중지 처분의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는 거죠.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고했습니다만 2심에 이어서 대법원도 건축주의 손을 들어줘서 원심이 확정이 됐어요. 행정기관하고 사법부까지 지금 허가를 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네. 돼지머리를 갖다 놓는다거나 그렇죠. 뭐 바베큐 파티 벌인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거 혐오적인 거 표현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문명에서는 돼지고기로 그 행동에 한 거는 이렇게 돼지고기 먹는 것 자체를 굉장히 죄악시하는 네.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공사 당일날 주민들 모르게 이제 경찰차도 오고 뭐 펌프카가 왔다는 겁니다. 네. 주민들은 67명인데 경찰은 200여 명이 왔다. 공사가 끝나더라도 10년, 20년이고 계속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반대 측에서는 사원공사는 상반기에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주민들의 갈등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공사가 끝나더라도 또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반대하는 측에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갈등 해결이 쉽지는 좀 않아 보이는 상황이죠. 글쎄요,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행정기관하고 법원에서 허가한 상황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 네. 것도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예. 주민들하고 좀 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간에 같이 중재할 수 있는 건 없는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좀 복잡하네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상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적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자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했던 일본 극우 정치인 11년째 지금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요? 예, 혐의는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적용을 해서 2013년 2월에 재판이 넘겨졌습니다만 11년째 공전 중인데요. 주인공은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입니다. 2012년에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져 있는데 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묶었고요. 그리고 서울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매춘부 박물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9월 일본의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순국 기념비 앞에다가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놓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2013년에 있었던 첫 번째 공판부터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지금 24번째 불출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4월 18일에 영장이 나왔는데 구속영장 집행이 어려울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미 이제 영장 발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중인 일본에 있는 스즈키를 국내 송환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2018년에도 일본과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실패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이 2024년 3월 15일과 4월 19일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글쎄요. 자꾸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극우 정치인들, 극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양쪽 다 한일 사이에서 계속 생겨나는 거 아닌가. 이거 좀 우려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린 시간이죠. 심야음악다방 스피노프 스크린 음악다방 동아일보 임현우 음악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요즘 이제 고물가 그리고 외식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겁나죠. 그렇죠. 외식하기 진짜 겁나요. 그러니까요. 각종 구내 식당 이런 데도 잘 된다고 하고 최근에 또 1,000원의 아침밥 이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현재 지금 눈앞에 있는 거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 등등 가성비 좋은 음식일지라도 네. 이런 영화들 틀어놓고 보면은 웬만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될 수 있는
영화 그리고 음악 골라봤습니다. 레스토랑이 등장하는 영화 골라봤습니다. 일종의 대리만족요? 대리만족이죠. 라면 먹으면서 이거 보면 되는 건가요? 꼭꼭 씹으면서 오래 씹어야 이게 소화에도 좋고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뇌도 활성화되고. 그렇죠. 네. 하기야 라면을 먹으면서 이런 네. 영화를 보면 근사한 파스타를 먹는 것 같은 느낌? 완전 라면도 뭐 맛있으니까. 그보다 더 고급스러운 요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맞아. 흰쌀밥 오래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오고 거기다가 눈앞에는 그 3스타 레스토랑의 온갖 그 고메 미식들이 딱 나오면은 이게 착시도 아니고 뭐라고 착미라고 해야 되나요? 착미? 네,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환각? 환미.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영화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영화는요. 제목에서부터 아주 입맛이 도는 작품입니다. 2015년 영화고요. 더 셰프예요. 더 셰프. 딱 그냥 너무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네. 요리사이죠 우리말로 하면. 네.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프랑스의 유명 셰프, 극중에서 애덤 존스라는 셰프가 주인공입니다. 네. 브래들리 쿠퍼가 맡았고요. 그런데 이 잘하는 사람들 중에 괴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요리는 정말 끝내주게 잘하는데 예. 성격이 너무 완벽주의고 괴팍하고 이래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원래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 고향으로 돌아가서 칩거하다가 네. 그 굴을 100만 개 까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굴을 100만 개 까면서 굴을 100만 개를 까요? 그렇죠. 잘 나가는 프랑스의 2스타 미슐랭 셰프에서 네. 이제 고향으로 와서 그냥 그러면서 소일하는 그냥 평범한 그렇죠. 네.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도 있어서 그거 이겨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재기를 꿈꾸죠. 그러면서 영국 런던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한번 3스타에 도전을 해보겠다. 네. 3스타에. 네. 그러면서 현지에 있는 날고 기는 전문가들, 절대 미각 셰프들을 하나 둘씩 끌어모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드림팀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3스타 레스토랑에 도전하는 스토리를 담은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야, 멋있긴 한 것 같긴 한데 네. 뭐 영화의 분위기가 아직은 잘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셰프에서 네. 갑자기 뭐 마약 중독자나 이렇게 그냥 네. 전락을 했다가 다시 3스타에 도전하는 네. 도전기를 그린 영화다? 그러면은 영화 음악은 도전이라고 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졌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쪽에 맞춰졌을까요? 일단 음식이 등장하는 영화에서 이제 음악이 굉장히 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각적으로 너무 자극적이고 즐거운 게 많아요.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항상 네. 막 지지고 볶고 이런 음향 효과를 그러네요. 부각시켜서 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오감이 가득 차 있어서 음악이 들어갈 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아주 적절하게 정말 양념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 그걸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양념처럼 아주 청각적인 센스를 발휘하는 네. 이 미국 작곡가 로브 시몬센이 음악을 맡았고요. 네. 이분은 이제 러브 사이먼, 애덤 프로젝트 그리고 최근에 비평가들한테 찬사를 받았던 더 웨일 이런 작품의 음악을 담당했던 작곡가입니다. 어쿠스틱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스코어에 아주 전자음악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아주 미각 못지않게 즐거운 청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 어떤 곡 들어보면 좋을까요? 중간중간에 이제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도 삽입이 되는데 네. 이를테면 초반부에 존 리 후커라는 전설적인 블루스 뮤지션이죠. 네. 이분의 뭐 블루스 곡 같은 것들도 삽입이 되어 있고 한데요. 네. 오늘은 라이 엑스라는 호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포크 음악의 고즈넉함과 일렉트로닉 음악의 아주 감각적인 부분들을 잘 섞어서 구사하는 아티스트인데요. 이 라이 엑스의 Love Like This라는 곡, 더 셰프에 나오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라이엑스의 Love Like This 들어봤습니다. 네. 오이상국님께서요. 컵라면 따는 중입니다. 제 눈앞에는 컵라면 익어가는 중 기호강 끝나면 이포강이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드디어 까셨군요. 네. 네. 큰일 났네요. 저도 갑자기 먹고 싶은데. 사실 이 시간대에 길티 플레저라고 하죠. 참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네. 제일 맛있는 시간대잖아요. 자주 먹어요. 방송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너무 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꿀맛이죠. 그럼 그냥 혼자 이렇게 막 컵라면 먹으면 그렇잖아요. 네. 뭘 앞에다 틀어놓고 네. 먹게 되는데 약간 그 장면이 좀 상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 라면은 미슐랭 3스타의 뭐 5코스 못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화 이야기도 그렇게 좀 들려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날 영화 어떤 겁니까? 앞서 만나본 이제 더 셰프라는 영화. 미국인 셰프가 프랑스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영국에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는데요. 미식하면은 떠오르는 나라 혹시 또 있으세요?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데 아닌가요? 그렇죠. 이탈리아의 뭐 파스타, 스페인의 타파스 뭐 이런 것들 떠오르시죠? 네. 두 번째 영화가 바로 또 다른 미식의 나라 스페인에서 펼쳐지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제목부터 아주 스페인스러운 영화고요. 2017년 작품 트립 투 스페인이에요. 트립 투 스페인요? 스페인으로의 여행 정도가 될 텐데요. 한 줄로 요약하면 두 명의 수다쟁이 중년 남자가 스페인 가서 먹고 떠들다 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 작가 겸 방송인 스티브 쿠건 그리고 롭 브라이든인데요. 네. 이게 약간 시리즈물이에요. 원래는 시트콤에서 출발을 해서 이 장편 영화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뭐 이탈리아 편도 있고요. 영국 편도 있습니다. 이 3편이 바로 트립 투 스페인이에요. 여행을 같이 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 그리고 미식 이런 것들을 이제 탐험을 해 나가는데 트립 투 스페인 편에서는 뉴욕 타임스와 옵저버지의 이 여행기 미식 여행기를 기고를 하고 또 여행기 책을 쓰기 위해서 두 명이 함께 스페인의 산탄데르, 그라나다, 뭐 안달루시아 뭐 이런 곳들을 돌면서 역사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넘쳐나는 아재 개그와 함께 풀어내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거 찍자는 얘기를 왜 안 하죠? 저 잘할 수 있는데. 정말 한 번도 못 가봤기는 했는데 어떤 한 교수분을 만났는데요. 세계의 미식을 다 먹고 다니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했대요. 와. 근데 뭐 어디가 제일 맛있을 것 같으세요? 음식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뭐 이탈리아 아니면 프랑스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을 꼭 가고 싶은데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스페인 저는 뭐 한 두 번 정도 가보긴 했는데 음식이 진짜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타파스라고 해서 왜 조금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저도 이따가 컵라면 하나 먹어야 돼요. 자, 스페인 음악 우리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사실 뭐 스페인 하면은 플라멩코가 가장 유명하고 정말 열정의 나라이긴 한데 이 영화에서는 뭐 그다지 스페인 음악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가 시작할 때는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A Foggy Day라는 곡이 나오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스페인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흐르는 음악들은 대부분 마이클 니먼이라고 하는 영화 피아노라는 작품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미만큼이나 음악이 유명했던 작품인데 이 마이클 니먼의 그 피아노 음악들이 아주 잘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제 노래곡들이 좀 나오는데 이 대사에서도 계속 언급하는 곡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프랑스의 전설적인 작곡가죠. 미셸 르그랑이 원곡이고 그리고 노엘 해리슨 그리고 더스티 스프링필드가 부른 버전으로도 유명한 The Windmills of Your Mind라는 마음의 풍차라는 곡. 이 곡이 아주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도 이 곡이 흘러나오고요. 그럼 이 곡 우리가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는 바로 이 노엘 해리슨의 버전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연주곡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연주곡 버전도 많은데요. 그중에서 미식의 나라들 파올로 프레수라는 이탈리아 트럼펫터 그리고 리샤르 갈리아노라는 프랑스 아코디언니스트가 함께 연주하는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파울로 프레스의 The Windmills of Your Mind 들으셨습니다. 네. 사실 잠깐 고민했는데요. 이 사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1989님께서 임명 기자님 탑프로 일요일 코너에서 음악 선정으로 구박도 자주 받으셨는데 시사야에서 존중받으시면서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훨씬 좋네요. 이렇게. 네. 아니 다른 데서 어떻게 하시길래 그래요? 저요?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제 마음을 너무 대변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금요일 밤이 제일 행복해요. 그럼 저희 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존중해주는 프로에 와서 공을 들여서 더 좋은 음악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뭐 음악 우리가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스페인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 굉장히 고요하면서도 울림이 좀 있어요. 그렇죠. 사실 트럼펫과 아코디언 둘 다 음색이 정말 특별하면서도 사람을 매혹하는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전 트럼펫이 관악기가 뭐 많습니다. 뭐 클라리넷부터 시작해서 뭐 색소폰 뭐 많지만 호른도 있고요. 트럼펫의 음색은 정말 말과 글로 표현하기 힘든 매혹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0012님께서요. 넓은 초원에서 공연을 보는 것 같고 영혼을 울려요.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굉장히 좀 고요하면서도 뭔가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영화 소개해 주셔야죠. 네, 서두에 이제 뭐 잠깐 찍고 온 나라이긴 하지만 역시 미슐랭 스타의 고향이자 미식의 절대 강국 프랑스 아닐까 싶은데요. 이 프랑스에서 레스토랑이란 말 자체도 프랑스어죠. 레스토랑 문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탐구하는 영화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여주는 뭐 시대극 미식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딜리셔스 프렌치 레스토랑의 시작이라는 영화예요. 배경은 18세기 후반 프랑스이고요. 주인공은 샹포르 공작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 공작의 전속 요리사로 활약을 하던 미식 달인 셰프 망스롱입니다. 근데 이 망스롱이 공작이 이제 동료 귀족들을 막 초대해서 오찬을 하는데 나름대로 야심차게 실험적인 신메뉴를 시도를 했다가 그 귀족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면서 해고가 돼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이제 칩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숲속에 있는 조그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주막 같은 데서 그냥 조그맣게 뭐 겨우 장사하면서 시리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제 루이즈라는 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여인이 나타나게 되고 이 시골 주막을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네 맛집으로 거듭나게 하는 뭐 이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짧은 스토리 소개하는데도 프랑스 영화 같은 느낌이 확. 그런가요? 희한하네요. 네. 아니 제가 뭐 선입견이 있어 그냥 프랑스 영화니까 그냥 프랑스 영화처럼 느껴지는 거라기보다는 스토리 라인 자체가 약간 프랑스 느낌 같은. 그렇죠. 별로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데도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따분한 듯하면서도 그냥 비슷한 느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의 시작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것과는 좀 다르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약간 픽션을 가미해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시대와 맞물리게 만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혁명뿐만 아니라 미식적인 혁명도 일어났다. 그렇게 또 연결이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은 음악은 어떨까요? 스코어는 프랑스 영화 음악가입니다. 크리스토프 줄리앙이 맡았는데요. 여러 면에서 이제 영화의 배경이 된 당대의 분위기를 이 영화가 내는데 주력을 하는데 조명이라든가 촬영 같은 부분에서는 18세기 당대 프랑스 화가 장 시메옹 샤르댕의 이제 화풍에 대해서 오마주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18세기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그런 영향이 아주 짙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워요. 그럼 거의 시대 분위기를 죄송합니다.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는 음악이겠네요. 그렇죠. 18세기 뭐 프랑스 하면 릴리라든가 라모라든가 이런 음악가들이 아주 쟁쟁한 음악가들 활약을 했는데 그런 분들의 뭐 신곡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크리스토프 줄리앙이 아주 잘 살려냈어요. 자, 그럼 끝곡으로 어떤 거 선정해 오셨어요? 음악도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크리스토프 줄리앙이 작곡한 레 구르메라는 곡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음악 들을 생각하니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좀 들으시면서 하루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크린 음악다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혜원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윤 기자가 추천한 곡이죠. 크리스토퍼 줄리앙의 레 구르메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고맙습니다.